산촌여정 시작할게요. 산촌여정은 이제 여기도 써있지만 산속 마을, 산촌에서 느끼는 마음, 거기에 좀 깊이 남아서 잊히지 않는 어떤 생각, 이런 거와 여정이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스펠이기 때문에 여정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 써놨지만 정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건너산 팔봉산에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글쓴이 현재 위치는 팔봉산이 가까운 곳이겠죠. 그리고 기우제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지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글쓴이가 서울 살았었으니까 겪어보지 못한 산촌의 인상적인 어떤 전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 놓아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 글쓴이는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산촌을 굉장히 낯설게 느끼고 있는 거죠. 즉 동물들이 동물원에 있는 상황이 더 익숙한 거야. 그래서 산촌은 작가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나오면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쓰인 대로 도시의 어떤 감수성, 도시 속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지.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금음치랴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에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 없어져 버린다는 게 정말 없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여기 나온 그대로 어둠 속에 보이지 않게 된 팔봉산을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의인법, 직유법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밤의 자연의 어두움을 표현한 거야.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여기 직유법이 쓰였죠.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해. 쏘리. 산골의 별빛이 매우 밝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밝으니까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글쓴이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취향 또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산촌의 밤의 고요함, 어떤 정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만큼 고요하다, 조용하다라는 게 되겠죠. 객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냄새가 소년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석유 냄새를 맡으면서 소년시대의 꿈을 떠올린 거야. 그리고 객주집 방이라고 했으니까 글쓴이가 여행 중인 걸 알 수 있고요. 석유 등잔 냄새를 막 인쇄되어 나온 도시의 석간 신문 냄새로 빗대어서 나타낸 거잖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석유 등잔은 소년 시절의 꿈을 환기하는 소재. 즉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석유 등잔 불빛 아래서 꿈을 품었겠지. 그리고 석유 등잔 냄새를 도시적 이미지인 석간 신문 냄새로 바꿔 나타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정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깊도록 혹가 연초갑지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석유 등잔을 보면서 과거의 일을 회상했으니까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신인과, 즉 정형과 있었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린 거야. 배짱이 한 마리가 등잔에 올라서 연두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T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그럼 여기 특징점이 토착어를 사용하면서 고유어와 외래어를 되게 자연스럽게 결합시켜서 서술하고 있죠.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영어 T자 모양으로 배짱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지녔던 어떤 인상적인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유다르다라는 건 여느 것과 다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와 같은 그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배짱이 울음소리를 차표 찍는 소리, 이발소 가위 소리로 비유하여서 나타낸 거죠. 배짱이 울음소리를 도시적 이미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지.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릿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을 기초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비망록은 잊지 않으려고 적어둔 그런 책자인 거고 머루는 포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시정은 시적인 정취일 거고 기초하다는 글의 초안을 잡는 거지.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왜 찢었겠어? 뭔가 신문에 있는 어떤 사건, 여러 사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작가의 어떤 모습? 생각?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때 묻은 흰나비, 이 때 묻은 흰나비는 나비잖아? 순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가를 의미하는데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 때가 묻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산천의 모습하고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지. 봉선하는 자연물은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겼다는 건 봉선화를 보면서 애인의 귀처럼 생겼다고 생각한 거야. 귀에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그러니까 애인의 귀에서 지난날의 기사가 보인 거야. 자연에 있지만 도회에서의 삶을 잊지 못하는 작가의 모습이 제시된 거죠. 즉, 몸은 도시를 떠나 있는데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도시에서의 기억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릿물, 자릿기라고도 하죠. 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해처럼 당연히 직귀야. 석영질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량계 같은 기를 느낍니다. 한량계는 그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물의 차가움을 표현했다. 이런 거고, 산천에서 마시는 자릿물을 표현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백지 위에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 얹은 지붕에 별빛이 내리쏘이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청석은 푸른 빛깔이거든요. 보통 외부 장식에 많이 쓰는 거죠.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요란하게 들리는 벌레 소리를 장독 터지는 소리에 빗대어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즉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고, 계절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엽서에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구체화시켰잖아요. 그럼 추상적의 구체화 부분이겠죠. 추상의 구체화는 여기서 사용됐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 오는 까닭이라는 건 가을이 서서히 온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 참 무슨 재주로 광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벌레 소리 같은 게 없다면 시간의 흐름을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의미 정도로 될 겁니다. 맥박 소리가 이 방안을 방제 시계를 만들어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말 자체가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맥박 소리를 듣는 것처럼 시계의 똑딱이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리는 매우 조용한 상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코로 기계 기름 냄새가 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 그러니까 이국적이죠 굉장히. 이거는 이국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미국의 영화 회사예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에에 남겨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꾸며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의 사진처럼 늘어서 있는 식구들의 지치고 가난한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된 거야. 그럼 도에에 두고 온 글쓴이와 떨어져 있는 식구들을 걱정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죽어버릴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극심한 고뇌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병못에 걸린 다 헤어진 내 저고리를 쳐다봅니다. 가난한 거죠. 서도천리를 따라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려. 먼 곳에 있는 어떤 거리감 이런 걸 뜻한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봤더니 서도천리를 나를 따라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려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저고리가 본인을 따라왔다고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인법이겠죠. 등잔 심지를 돋우고 불을 켠 다음 비망록에 철필로 군청빛 모를 심어갑니다. 그럼 군청빛 모의 원관념은 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글자씩 적은 글자를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글자를 한 글자씩 쓰는 것을 모를 심는 것으로 비유했다고 할 수 있겠지. 불행한 인구가 하나하나 탄생합니다. 조밀한 인구가 내일은 진종일 화초만 보고 놀리라. 탈제면에다 알코올을 묻혀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자, 이 얘기는 불행한 글자들 사연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글을 쓰는 행위가 매우 비극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묻혀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해서 알 수 있는 건 근심이라고 하는 추상적 대상을 병균처럼 인식해서 문지르겠다는 식으로 구체화한 추상의 구체화 부분이죠. 그리고 너네가 혹시 궁금해할까 미리 얘기하면 여기에 왜 불행한 인구라고 했냐면 우울한 내용을 적었을 테니까 불행한 인구이고 왜 조밀한 인구라고 했냐면 글자를 가득 쓴 상태를 보여주는 거겠지.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본 가족을 걱정하는 거죠.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어 원색판 꿈, 그림책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 글쓴이는 지금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촌을 낯설어 하면서 꿈에서 만난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어두운 마음이 가득하긴 한데 즐겁게 꿈을 꾸고 싶은 마음 또한 드러내는 거야. 그 삶에 대한 낙관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또 작가의 이국적인 취향도 보여주죠. 이 작품은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소재들을 어떤 청신한 감각을 통해서 이국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에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억제하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어떤 이런 걸 지적인 경향이라고 하거든. 이런 걸 조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이런 점이 바로 이 작품을 모더니즘 문학으로 보는 이유일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도 지어서 7포인트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해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글쓴이의 고향이 도시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도시가 아닐 수도 있어. 다만 글쓴이는 도시를 자기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야. 화려한 고향이라고 했으니까. 도시 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알 수 있죠. 화렵수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버린 이 산하에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신주가 소식의 제목만을 부어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봉산을 고향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고요. 전신주를 고향에서 타전하는 소식의 제목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 고향 소식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거고요. 산촌에서 느끼는 도시의 거리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 아침에 볕에 시달려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아침대로 활동하는 소리가 들리면 밤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경과했네요. 그 소리에 잠을 깨입니다.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자, 삶에 대한 중압감을 구체적 대상을 빗대어서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고, 이것도 추상적 관념에 구체하겠죠. 무형의 대상을, 하루의 시간을 이제 이렇게 하루의 시간이래. 무명의 대상인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무명의 대상인 어떤 하루의 시간을 짐이라고 하는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시킨 거야.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권충의 활동을 병균에 빗대어 나타낸 건 질병을 이때 글쓴이가 갖고 있었을 때여서 그런 내면 심리가 투영됐다고 보기도 해요. 그리고 잠자리를 또 병균과 같이 표현한 게 글쓴이 고통을 연상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가의 정신적, 유체적 힘겨움이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낡은 조끼 단추처럼 남아있습니다. 자개를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입니다. 지난밤에 체온에 내어 던진 채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특이한 표현이 쓰였지. 밤의 흔적이 낡은 조끼 단추처럼. 처럼은 직유법이 될 거고요. 밤의 흔적이라는 추상적 대상은 낡은 조끼 단추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한 추상의 구체화가 되겠죠. 자개는 어젯밤을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등잔불을 보면 어젯밤을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지난밤의 체온을 방 안에 내어 던진 채 추상의 구체화 부분이겠죠.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 꽃 그리고 봉선화,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렬에 호흡이 더워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녀 손톱 끝에 물들 복숭아 중에 흰 것도 섞여 있습니다. 흰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꼭두선이 빛으로 곱게 물듭니다. 꼭두선이 빛은 붉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색채어가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니네가 이제 궁금해할까봐 좀 미리 얘기를 하면 요비링은요 그냥 띵동벨, 초인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봉선화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계절감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름에서 가을 무렵이라는 거가 될 수 있어. 수숫강 울타리에 오렌지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당콩 넝쿨과 어우러져서 세피아 빛을 배경으로 하는 일폭의 병풍입니다. 여주는 그 열매고요. 그리고 세피아빛이라고 했으니까 외래어하고 우리말을 좀 자연스럽게 혼용한 거죠. 이게 뭔 색깔이냐? 검은색에 가까운 흑갈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끝으로는 호박 넝쿨, 그 소박하면서도 대담한 호박꽃에 스파르타식 꿀벌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왜 스파르타식이냐? 꿀벌이 호박꽃에서 열심히 꿀을 채취한 거야. 농황색에 반영되어 세실비 데빌의 영화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활용했죠. 처럼 화려하며 황금색으로 사치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르네상스 응접실에서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도회의 선풍기 소리와 연결한 거예요. 꿀벌의 모습과 소리를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콩은 그냥 강낭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헷갈리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작품은
현대 수필이고요. 서간체, 편집글 수필이고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글입니다. 그러면서도 산촉에서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부식 구성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특징에 되게 이국적이다, 감각적이다 이런 것들 나온 맞아요. 그리고 편집글과 유사한 형식의 활용을 했으니까 당연하게도 글쓴이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글쓴이가 겪은 일상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빠이!